안녕하세요. 글 읽어주는 작가 장창호의 다정한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원복 시인의 리애종 첫 시집에 나오는 시 3편을 감상하고 소감을 나눌까 합니다. 첫 시입니다. 내 첫발의 무궁한 행운이 밤눈. 첫발을 디디며 나는 나를 위해 노래 불러준 웬다를 생각한다. 첫발은 그녀를 위해 내딛기로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프와 잘 어울렸다. 그러나 그녀는 가끔 해픈 목소리로 사랑을 구걸했다. 성대에 결절이 생길 때까지 그녀가 담고 싶었던 것은 하프. 인간의 악기를 닮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안다. 나는 바이올린 소리를 담기 위해 소리 지르다 득음한 가수를 안다. 그 가수의 고통을 안다. 누구나 한 가지씩 닮아가는 것들, 그것이 악기가 아니라 해도 고통은 닮아가는 모든 것의 양상이다. 첫발을 디디며 나는 내가 다시 무엇을 닮아갈지 생각한다. 그것이 악기가 아닐지라도 무생물이면 좋겠다. 이 첫발을 그 무생물을 위해 내딛기로 한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20년 전 첫사랑에 살아있는 어떤 것도 그랬다. 20년 전 마음을 연 것은 고향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 안에서 나는 무생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 이 첫발은 그때 그 버스를 기억하며 내딛기로 한다. 나는 지금 집 현관 앞에 무생물로 서 있다. 20년 전 그 바람이 지금 이루어졌다. 첫발을 디디며 나는 내가 앓고 있는 질병에 관해 걱정한다. 그래, 이 첫발은 그 질병을 위해 내딛기로 한다. 질병의 대물림과 양상에 관한 통계를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의사 앞에 앉아 생각했다. 그것은 결국 죽음의 양상에 관한 통계라는 것을, 이 통계의 영속성을 보존해주는 것은 죽음 앞에 더 비굴해지는 인간의 의지 박약이라는 것을, 세상의 절반은 태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고 절반은 사라져가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결국 한 인간의 의지 박약이 이 절반의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첫발을 디디며 나는 다시 이 현관 앞으로 돌아오는 걱정을 한다. 어느 날 내가 절반만 사라진 채 돌아와 현관 앞에 버려진 낡은 하프의 부드러운 곡선 부위를 쓰다듬으며 나머지 절반을 그리워하는 모습. 그래, 이 첫발을 돌아오지 않을 나의 절반을 위해 내딛기로 한다. 나는 하반신이 사라진 테케테케처럼 내 의지 박약에 유린당한 채 돌아와 철로 위에 누워 나의 절반의 이야기를 완성할 것이다. 겨울의 긴 통로를 관통하며 무생물처럼 굳어버린 내 절반의 이야기를. 내 첫발의 무궁한 행운이 밤눈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보면 닮아간다는 것은 고통스럽다 이렇게 나오죠. 아마 사랑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은 반쪽을 끼워 맞춰 온전한 둥금을 완성하는 것이죠. 화자는 사랑을 잃고 무생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통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겠죠. 사랑은 떠났고 고통은 날이 갈수록 늘 것이니까요.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하고 노래한 기형도 시인의 포즈와 비슷합니다마는 이원복 시인은 시 전체에 그 내용을 서사적인 것을 풀어서 자기의 감성을 투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에 나오는 사랑은 사랑을 잃은 만큼 서정적이고 또 사랑을 되찾을 만큼 역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닮아서 하나가 되려는 고통에서 떨어져 나와서 둘로 나누어진 고통이 이어지는 거죠. 또 지금은 20년 전 그 무생물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이루어져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감내할 각오를 다진 것이죠. 이제 위험한 철로 위에 들어누워서 다가올 삶을 완성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겁니다. 무생물이 되어버린 화자가 되찾을 수 있는 내 절반의 노래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려서 무생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무생물이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버린 그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화자가 추구하는 다가올 사랑이란 시를 쓰는 사랑일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근데 부제가 밤눈인데 이 밤이나 눈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밤에 내리는 눈이란 게 뭡니까? 캄캄한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이 눈이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바로 시가 탄생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시인의 그 사랑이 내딛는 무생물이 다시금 내딛는 첫발은 시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리애종 불어 연습. 사방이 막힌 방 안에 홀로 앉은 두 귀가 없는 소녀가 더듬더듬 오보에를 꺼낸다. 소녀는 익숙하게 A음을 길게 뿜어낸다. 오보의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고 방 안을 가득 맴돌 때 소녀가 앉아있는 왼편 벽면에 격자무늬 창 하나가 만들어지고 소녀가 앉아있는 맞은편 벽면에 소녀의 키만한 문이 만들어지고 소녀가 앉아있는 오른편 벽면에서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튀어나와 뚜껑이 열리고 소녀가 앉아있는 뒤편에서는 주인 잃은 각각 다른 크기의 그림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앉기를 반복하고 있다. 소녀가 뿜어내는 A음을 오보의 소리가 소녀의 가슴에도 창을 달아주고 문을 달아주고 두 귀를 달아준다. 그곳으로 들락거리는 각각 다른 크기의 그림자들에게 꽃을 달아준다. 방의 천장이 열리면 우주 공간의 떠돌이 별들도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 리애종이란 건 불어인데 소리 나지 않는 끝자음이 모음과 연결될 때 자음이 살아나서 모음과 이어서 발음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표제작으로 되어 있는 이 리애종도 시인의 첫 시에서 보인 그런 자세와 연결이 되어 있다. 어쩌면 리애종에는 시인의 시에 대한 창작 방법론 혹은 시를 대하는 자세, 멀리 나아가자면 시학까지 짧게 요약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인이 이름 붙인 이 리애종은 저는 독자로서 이애정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바꾸어 봅니다. 시에 대한 이 애정 말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 달린다. 나는 당신이 가보지 못한 언덕을 달린다. 당신이 쳐다만 보던 국화밭을 가로질러 당신이 커피를 쏟던 아카시아 나무 등글을 밟고 아무도 당신의 이름 부르지 않는 대나무 밭 사이를 지나
당신이 가보지 못한 언덕을 달린다. 난 당신을 위해 달리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달린다. 나는 당신을 위해 달리지는 않지만 가끔 당신을 생각하며 언덕의 이름을 임시로 지어본다. 아무도 명명하지 못한 작은 언덕을 당신이 소유하게 한다. 이 언덕을 달리는 것이 나의 한계라 느껴지지만 내가 이 언덕의 주인이 아니므로 나의 한계도 나를 벗어나 당신에게 달려간다. 나를 위해 달린다는 것, 그것이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누구나 새들의 가슴을 쓰다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달리는 동안 새들은 나에게 가슴을 내준다. 누구나 뱀의 눈을 핥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달리는 동안 뱀들은 나에게 눈을 내준다. 나는 달리며 서서히 내 몸이 거대한 액체 덩어리가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당신이 나를 불어주면 나는 이 언덕 위에 쏟아질 것만 같다. 난 당신을 위해 달린 것은 아니지만 이 언덕 위를 계속 달려 하나의 거대한 액체가 되어 당신의 이마와 눈과 가슴과 배꼽과 발바닥으로 스며들길 간절히 바란다. 나는 당신이 쳐다만 보던 국화밭을 적시고 당신의 커피를 쏟던 아카시아 나무 등들을 씻어내고 아무도 당신의 이름 부르지 않는 대나무밭 사이를 흘러 나는 당신이 가보지 못한 언덕을 자라게 할 것이다. 누구도 달릴 수 없었던 높은 언덕을 당신이 소유하게 할 것이다. 그때 당신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위해 달려라. 세 번째 시, 나는 나를 위해 달린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해 달린다고 봐야죠. 하지만 화자인 나와 그리고 독자인 당신은 다른 존재입니다. 이원복 시인은 이 시에서 나라는 존재가 결국 당신으로 확산되어 하나로 아우러지는 어떤 큰 합일되는 존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는 나를 위해서 달리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달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나를 위해 달리고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달리는데 나는 당신이 되고 싶다. 그 말은 내가 액화되어서, 액화된다는 것은 출구 없는 방에 나라는 존재가 있을 때 이 방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화되거나 액화되어 날아가거나 스며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나는 너에게 액화된다는 말은 우리가 일심동체가 되고 싶다는 뜻의 다름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가 되기 가장 좋은 진료가 액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후후 섞어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나의 마음, 나의 심신을 당신의 영역, 당신의 가슴, 당신의 영혼에 함께 어우르고 싶다는 얘기일 겁니다. 음과 양이 이렇게 결합하여 하나인 태극이 되는 이치와 같다고 봅니다. 그 과정은 지난할 겁니다. 우리의 정치, 사회 이런 현상을 보더라도요, 음과 양에 대한 갈등, 계층의 갈등, 좌와 우에 대한 갈등, 이것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본디 그것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이 존재, 하나인 존재를 잊고 자신의 영역만 본다는 거죠. 자, 손, 원래 손인데 한쪽에서는 손바닥만 보고 한쪽에서는 손등만 보는 거죠. 이걸 손이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손바닥에 있는 척은 위로 올라와서 이 손등과 경계되는 이 끝 지점에 서고 손등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도 이쪽으로 와서 경계에 설 때 그것이 보일 겁니다. 하지만 경계라는 것은 늘 위험을 동반하는 거죠. 시인은
그러기 때문에 좌와 우와 이쪽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경계, 칼날 위에 선 존재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한 편을 보지 않고 양쪽을 넘나들거나 그것을 아우르려고 애를 쓰는 시인이란 존재는 이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현상에 대해서 초극해야 거기에 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내해야 할 것도 많고, 따르지 않고 오로지 힘들고 지난한 삶을 지니고 그것을 반죽해서 당신과 호흡하는 이 당신이야말로 사랑이며, 그 사랑은 시라는 대상, 당신이 가버렸지만 나는 액화되어서 당신과 하나가 되어 무엇을 결국엔 노래합니까? 시를 찾겠다는 거죠. 시는 곧 사랑이다. 사랑이 곧 시다. 내가 당신이고 나와 너는 우리다. 우리는 하나의 더 큰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철학이라고 볼 수 있고 이념보다는 아마 높은 차원일 겁니다. 그래서 무궁한 상태에서의 시를 만나겠다는 거죠. 어떤 원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 시집을 저 자신도 모르게 한 편씩 아껴가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시편들은 가급적 길게 쓰여져 있었고 시를 길게 쓴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이겠습니까? 즉 이원복의 시는 바깥의 것조차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용해시킵니다. 그 용해된 대상과 하나가 되었을 때 다시 밖을 향해 노래하고 걸어갑니다. 대상을 내면화함으로써 자아와 세상을 초극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초극하기 위한 시적 기법은 다면적입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나라는 무생물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뼈와 살이 필요하고 숨과 피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원복의 시에는 우리 전통에서 나오는 그 뼈살이, 한살이, 피살이, 살살이, 숨살이 꽃이라는 이 5개의 꽃의 어떤 역할을 하는 무생물이 생물로 다시 시로 탄생해서 생명을 지니는 바램을 갖고 시를 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은 어쩌면 자신이 만든 울타리, 그 언어라는 감옥에 저를 가둔 사람이죠. 그 감옥에는 문이나 창살 따위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살면서 생을 마치던가 아니면 바깥 세상을 넘나들면서 소통을 하거나 교신을 해야 하는데, 그 독방에 앉아서 교신하는 순간은 시를 쓰는 때라고 봅니다. 이원복은 잠시 빠져나와서 그 원형지를 내려놓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그 시는 매미처럼 깊은 데서 올라와서 몸을 말려가지고 저 멀리 날아가기까지, 시인의 시적 태도도 그와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가 오래 걸리고 깊은 맛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또다시 좋은 글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